현금 100억 원, 최고급 슈퍼카, 그리고 에마 부인의 신화. 그 화려했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70살의 노인이 되어 고작팁 몇 푼에 허리를 굽히는 이 남자. 지금은 그저 호텔 주차요원일 뿐입니다. 재벌에서 밑바닥으로. IMF가 집어삼킨 애로 영화의 황제, 한지일의 잔혹한 추락입니다. 어느 깊은 밤, 호텔 로비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도시의 넌사인을 차갑게 반사하는 검은색 차체. 노인은 익숙한 몸놀림으로 달려가 차 문을 엽니다. 90도로 깊숙이 숙인 허리, 기계처럼 흘러나오는 인사.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차에서 내린 이는 잘 차려입은 30대 후반의 남성. TV와 스크린을 오가며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누구나 알 법한 톱스타입니다. 순간 노인과 젊은 배우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힙니다. 숨막히는 정적. 배우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립니다. 그는 눈앞의 백발 노인을 알아봤습니다. 아니,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20년 전 무명이었던 자신이 배역 하나를 위해 그토록 간절히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 수표를 휴지 조각처럼 쓰며 충무로의 밤을 지배했던 제작자. 그 한지일이 지금 자신의 차문을 열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배우는 당혹감을 감추려는 듯 황급히 지갑을 꺼냅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노인의 거친 손바닥 위로 건네집니다. 수고하세요. 그 짧은 인사말은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노인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노인은 팁을 쥐고 다시 한번 허리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차가 멀어지고 노인은 다시 혼자가 됩니다.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 그것은 과거 그가 룸살롱에서 웨이터에게 팁으로 던져주던 돈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이 돈이 내일의 라면 값이자 전기세이며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대가입니다. 한지일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주름진 손. 한때는 대한민국 영화계의 돈맥을 쥐고 흔들었던 손입니다. 1990년대 그의 손가락 하나에 여배우들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그의 서명 하나에 수십억 원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애로 영화의 대부, 충무로의 미다스라고 불렀습니다. 100억 원의 자산가. 벤츠와 롤스로이스를 번갈아 타며 강남의 도로를 질주하던 남자.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신은 왜 그에게 그토록 거대한 부를 안겨주었다가 이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은 욕망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 욕망의 가장 은밀한 곳, 성인 비디오 시장의 중심에 한지일이 있었습니다. 배우 한정환에서 제작자 한지일로 변신한 그는 젖소부인 바람났네 시리즈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원래 그는 1970년대와 80년대 스크린을 누비던 잘생긴 배우였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며 대종상 신인상과 조연상을 거머쥐었던 정통 연기파 배우 한정환. 하지만 배우로서의 명성은 그에게 부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알았고 무명 시절의 서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배우가 아니라 판을 짜고 돈을 버는 제작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장르는 당시 사회적 금기이자 동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성인 영화였습니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아니, 적중한 정도가 아니라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설립한 영화사 한시네마는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인쇄소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제작한 젖소 부인 바람났네 시리즈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제목부터가 파격적이었던 이 시리즈는 출시되자마자 전국의 비디오 대여점을 강타했습니다. 비디오 가게 주인들은 이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돈을 싸들고 한지일의 사무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당시의 풍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지일의 사무실에는 현금을 세는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고. 지방 총판업자들이 트럭을 몰고 와서 비디오 테이프 박스를 실어 나르기 바빴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 다발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말입니다. 영화 한 편을 찍는 데 드는 제작비는 며칠 만에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순수익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낸 것과 같았습니다. 돈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은 그를 세상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산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당시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억 원에서 2억 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돈은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는 쇼핑을 하듯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서울에 7층짜리 빌딩을 소유했고, 평택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호텔을 샀으며, 대전에도 노른자위 땅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의 씀씀이 또한 황제다웠습니다. 그는 돈을 쓰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 그의 집이었고, 차고에는 당대 최고의 명차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사치만 부리는 졸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했습니다. 고생하는 스태프들에게는 두툼한 보너스 봉투를 찔러주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료 배우들이 찾아오면 차용증도 없이 수표를 끊어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후배들을 보며 그는 자신의 성공을 실감했고, 그 쾌감은 마약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그 시절 한지일은 믿었습니다. 이 화려한 파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사람들의 욕망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통장 장원은 영원히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천재적인 감각과 노력 덕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제국이 딛고 서 있는 땅이 사실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회사의 재물을 관리하며 사업 확장에 열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배하던 시절, 빚을 내서 건물을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상식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앞다투어 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한 사장님, 저희 은행 돈 좀 써주십시오. 지점장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찾아와 굽신거렸습니다. 금리는 낮았고 자산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빚은 곧 능력이었고 더 큰 부를 위한 사다리였습니다. 그렇게 한지일의 제국은 겉으로는 황금으로 번쩍였지만 그 내부는 복잡하게 얽힌 어음과 대출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1996년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한지일은 자신의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최고급 양주를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야성을 이룬 도시의 불빛들이 모두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영원한 우리의 제국을 위하여.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아부 섞인 웃음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1년 뒤, 이 모든 웃음소리가 통곡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그때까지만 해도 한지일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부의 탑이 사실은 단 한 장의 카드가 빠지면 와르르 무너져버릴 위태로운 카드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만 샴페인 터지는 소리에 묻혀 그 불길한 식의 초침 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일면에는 검은색 굵은 활자로 쓰인 단어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그 낯선 영어 약자는 곧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부도를 선언했고 경제 신탁통치라는 굴욕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우울한 소식만을 토해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도산하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금리는 하루아침에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범국민적인 호소 뒤에는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가장들의 비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지일의 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타격은 누구보다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100억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과 얽혀 있었고 그 부동산은 거미줄처럼 얽힌 대출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금리가 연 12%에서 30%를 넘어 40%까지 치솟자 이자는 말 그대로 핵폭탄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갚아야 할 이자만 수억 원. 어제까지 사장님, 회장님 하며 굽신거리던 은행 지점장들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한 사장님, 당장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 안 되면 압류 들어갑니다. 전화벨 소리는 이제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제작 중이던 영화들은 올스톱 되었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대여점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야한 영화나 보고 있겠느냐는 냉소 섞인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돈줄이었던 비디오 판권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0원인데 나가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한지일은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손을 벌려보았지만 모두가 제 코가 석자였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은 그의 전화를 피하거나 면전에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정 불화가 폭발했습니다. 회사의 재물을 맡아 무리하게 투자를 주도했던 아내와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너무 벌려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관리만 잘했어도 이 꼴은 안 났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이 오갔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텅 빈 펜트하우스. 화려한 가구들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전기는 끊겼고 보일러는 멈췄습니다. 한겨울의 냉기만이 그 넓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지일은 촛불 하나를 켜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급 양주를 마시던 입에 싸구려 소주의 쓴맛이 감돌았습니다. 술기운이 오를수록 비참함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한지일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악몽일 뿐이라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1996년에 화려한 스위트룸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오지 않았고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를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에로 영화 황제의 몰락,
100억 자상에서 빈털터리로, 젖소부인 제작자의 비참한 최후,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지면을 도배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거봐,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야. 여자 장사에서 번 돈이 오죽하겠어. 세상의 조롱과 멸시는 빛 독촉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던 그에게 대중의 손가락질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 땅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자기를 아는 모든 눈동자들로부터 그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미국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몇백 달러. 그것이 전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김포공항 출국장.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 지긋지긋한 땅, 나를 버린 조국.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눈물이자 쫓겨난 자의 서러움이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도시라는 이름과는 달리 빈털터리 중년 남성에게 그곳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50대 동양인 남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배우 경력, 제작자로서의 명성. 이곳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미스터 한 혹은 이름조차 없는 헤이, 유일 뿐이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자존심을 눌러버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니, 시작이 아니라 그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구한 일은 대형마트의 창고 정리였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폐기하는 일. 젊은 멕시칸 노동자들 사이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남의 집 정원에 잔디를 깎고 건물 바닥에 껌딱지를 떼어내고 블라인드를 설치하러 다녔습니다. 27가지. 그가 미국 생활 10여 년 동안 거쳐간 직업의 수입니다. 식당 접시 닦기, 주유소 알바, 세탁소 배달.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들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교민들을 마주칠 때였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말을 쓰는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저 사람 그 영화배우 한지일 아니야? 에이, 설마. 그 사람이 여기서 왜 걸레질을 하고 있겠어? 닮은 사람이겠지. 아니야, 맞아. 눈매랑 인매가 딱 그 사람인데. 쫄딱 망해서 도망갔다더니 꼴 좋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꾀죄죄한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거울 속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화려했던 한지일은 어디 가고 웬 늙은 거지가 여기 서 있느냐? 그는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병이 물을 내려 울음소리를 감추며 그는 자신의 처지를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국 땅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수많은 밤, 그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에 남겨두고 온 빚,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서 보란듯이 성공하겠다는 일말의 오기. 그 가느다란 희망의 끈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래, 나는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야. 땀 흘려 일하는 거야.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는 주문처럼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10년은 그에게 형벌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잊혀갔습니다. 한국의 대중들에게 그는 그저 한때 잘 나갔던, 그러나 망해서 야반도주 아내로 영화 제작자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가끔 방송에서 추억의 스타 근황 같은 프로에서 그를 찾았지만 그는 철저히 숨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유령처럼, 그림자처럼 이방인의 도시를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육체 노동은 그의 관절을 갉아먹었습니다. 병원비가 비싼 미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향수병. 죽더라도 고국에서 죽고 싶다는 연어의 회귀 본능 같은 그리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결국 2017년 그는 긴 유배 생활을 끝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금의 환향이 아닌 병들고 지친 늙은이의 초라한 귀국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밟은 한국 땅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화려함, 서울의 마천루들, 그 모든 풍경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를 반겨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옛 동료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영화계는 이미 새로운 세대들로 물갈이 된 뒤였습니다. 그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칠순의 노인, 무일푼, 갈 곳 없는 신세. 그가 가진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닳아버린 자존심뿐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모텔 달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이 이제 나의 집이구나. 100억 저택에 살던 내가 결국 돌아온 곳이 여기라니.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끝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칠순 노인을 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경비원 자리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거절의 말들에 그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호텔에서 웨이터 겸 주차 관리 요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텔. 과거 자신이 VIP 고객으로 드나들며 팁을 뿌리던 그곳. 이제는 그곳에서 남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의 한지일인데. 어떻게 웨이터 옷을 입고 남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당장 다음 달 방세가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존심을 접어서 주머니 깊숙이 처박았습니다. 아니, 구겨버렸습니다. 그는 호텔로 찾아가 면접을 봤습니다. 지배인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할 사람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유니폼은 지하에서 받으시고요. 그렇게 한지일은 다시 한번 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영화 속 의상이 아닌 빳빳하고 불편한 호텔 웨이터의 유니폼을. 첫 출근 날,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매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거울 속의 노인은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미국에서도 27가지 일이나 해냈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과거의 기억들이 환영처럼 그를 감쌌습니다. 저기 저 테이블에서 감독들과 계약서를 썼었는데, 저기 저 소파에서 여배우들과 웃으며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웨이터, 여기 물 좀 줘. 손님의 호출 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의 입에서 저절로 존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의 비굴했던 삶이 그의 몸에 깊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물병을 들고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을 따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행이다. 나를 못 알아봤어.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씁쓸함이 입안 가득 고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는 점차 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접시를 치우는 일.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미국에서의 막노동에 비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의 풍경 속에 녹아든 이름 없는 늙은 웨이터. 그것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적어도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짓궂은 장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 가장 잔인한 재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점, 그 겨울밤의 호텔 로비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는 소리는 유난히 건조하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12월의 칼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한지일의 얇은 유니폼 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예감 때문인지 모를 전율에 몸을 떨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멈춰섰고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내린 사람은 브라운관 속에서 매일같이 보던 얼굴, 바로 A였습니다. A는 한지일이 제작했던 영화의 오디션장에 찾아와 제발 단역이라도 좋으니 기회를 달라고 허리를 굽혔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한지일은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의 프로필 사진을 건성으로 훑어보았더랬습니다. 자네, 눈빛이 너무 착해. 우리 영화랑은 안 맞아. 단호한 거절에 A는 얼굴이 붉어진 채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었습니다. 그 A가 이제는 대한민국 톱스타가 되어 한지일이 문을 열어주는 차에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지일의 시선이 A의 구두 끝에 머물렀습니다. 반짝이는 이태리제 가죽 구두. 그리고 자신의 시선을 따라 내려다보니 굽이 닳고 앞코가 까진 싸구려 검정 단화가 보였습니다. 그 짧은 거리,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그 강역이 마치 건널 수 없는 우주의 시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지일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망쳐야 해. 지금이라도 등을 돌리고 저 비상구로 뛰쳐나가야 해. 본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콘크리트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업적 습관이 무서웠습니다. 그의 입술은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A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 너머의 눈동자가 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A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짧은 탄성. 그것은 의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A는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가득해도 한지일의 얼굴에는 여전히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마디의 말이 오고 갔습니다. 한지일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마라. 제발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냥 지나가 다오. A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지갑에서 급하게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 그는 마치 뜨거운 감자를 건네듯 서둘러 돈을 한지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A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A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못한 채 도망치듯 로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지일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남겨진 지폐들의 감촉이 까칠했습니다. 겨울바람에 차갑게 식어버린 돈. 하지만 그의 손바닥은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치욕.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어이, 한 사장, 꼴 좋네 라고 비웃음을 당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A의 눈에 스쳤던 그 감정, 그것은 경멸보다 더 참기 힘든 연민이었습니다. 한때 하늘 같았던 선배가 발렛 파킹 요원이 되어 팁을 구걸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배의 당혹감과 동정. 그것이 한지일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차부스 뒤편에 으슥한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팁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습니다. 이딴 돈 필요 없어. 더러워서 안 받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경직된 듯 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내일 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며칠치 버스비를 낼 수 있습니다. 생존 본능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아니, 비겁했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구겨진 지폐들을 주머니 깊숙이, 아주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참함을 감추듯이. 그날 밤 그는 어떻게 퇴근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선 타인의 그것처럼 보였습니다. 퀭한 눈, 푹 꺼진 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저 늙은이가 정말 나인가? 대한민국 영화판을 쥐락펴락하던 한지일이 맞는가?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역은 그 소리는 마치 너는 실패했다, 너는 끝났다 라는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11평 남짓한 좁은 공간. 현관문을 열면 부엌과 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혼자 눕기에도 벅찬 작은 방이었습니다. 100억대 저택의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형광등 하나가 창백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방 한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막, 그 지독한 고요함이 그를 압사시킬 듯이 짓눌렀습니다. 방 안에는 그의 과거를 증명할 만한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트로피들, 상패들,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 그것들은 모두 빚잔치 속에 사라지거나 어딘가에 버려졌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마트에서 사온 라면 박스, 그리고 누렇게 바랜 벽지뿐이었습니다. 그는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벽지 무늬 사이로 과거의 환영들이 아른거렸습니다.
롤스로이스의 가죽 시트 냄새, 고급 위스키의 향기, 터지는 플래시 세례. 그 모든 것이 손을 뻗으면 닿을 듯 생생했지만 손을 뻗는 순간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슬픔과 치욕 속에서도 배는 고팠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밥상도 없이 바닥에 놓고 먹었습니다. 후루룩. 면발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얼었던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러자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뚝, 뚝. 눈물이 라면 국물 위로 떨어져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는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이 없는 좁은 방에서 칠순의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원망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아이 MF를 탓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아내를 탓하기엔 자신의 방관이 너무 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업보인 것만 같았습니다. 성공에 취해 교만했던 날들,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어리석음. 그 대가를 지금 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라면 국물에 눈물을 말아먹으며 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무렵 그의 눈의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홀린 듯 다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몰래 준비해둔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얀 수에, 그리고 검은 리본이 달린 자신의 영정사진. 고독사. 뉴스에서나 보던 그 단어가 이제는 그의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죽음. 그는 그것이 사무치게 두려웠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난 지금 그가 죽으면 누가 그의 마지막을 거두어 줄까요? 냄새나는 시신으로 발견되어 무용고자로 처리되는 것은 아닐까? 그 공포가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적어도 갈 때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 내 장례비 정도는 남겨두고 가자. 그것이 한때 황제였던 남자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영정사진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 그는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습니다. 너 참 고생 많았다. 그는 사진 속의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결국 남은 건 사진 한 장뿐이구나. 그는 수의를 꺼내어 얼굴에 대보았습니다. 까슬까슬한 삼배의 감촉, 죽음의 냄새가 나는 듯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수의를 입고 영원한 잠에 들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뼈를 깎는 외로움도, 호텔 로비에서의 치욕도 모두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죽지 않았습니다. 수의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치듯 생을 마감하면 저승에 가서 부모님을 어떻게 뵐 것이며 나를 믿고 따라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릿한 비린내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지 않던가. 그는 주머니에서 아까 A에게 받은 꼬깃꼬깃한 돈을 다시 꺼냈습니다. 10,000원, 20,000원. 그 돈을 펴서 낡은 지갑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다시 그 불편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웨이터였고
여전히 세상은 그를 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토록 뜨겁게 그를 괴롭혔던 치욕감이 하룻밤의 통곡을 거치며 차가운 오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발렛 파킹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이 바쁠 때는 접시를 날랐고 객실 청소부가 부족할 때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변기를 닦으며 그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건 더러운 게 아니다. 이건 노동이다. 나는 땀 흘려 돈을 버는 거다.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호텔 뷔페에서 서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깐깐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봐요, 물컵에 얼룩이 묻어 있잖아.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예전에 한지 일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매니저를 부르거나 컵을 던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지일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새 것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비굴함이 아닌 직업인으로서의 정중함. 여자는 그의 태도에 김이 샜는지 쯧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새 컵을 가져다 주며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백룸으로 돌아온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참아냈다. 예전에 그 오만했던 한지일을 죽이고 웨이터 한지일로서 상황을 해결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린 것임을. 남들이 나를 웨이터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웨이터가 되는 것은 아님을.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떠리로 파는 귤 한 봉지를 샀습니다. 11평 좁은 방에 돌아와 귤을 까먹으며 그는 TV를 틀었습니다. 화려한 연예계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던 배우들의 소식, 새로운 영화의 개봉 소식. 예전 같으면 채널을 돌려버렸을 그 화면을 그는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친구 연기가 많이 늘었네. 혼잣말도 툭 던져보았습니다. 질투와 회한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속에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괜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쑤셔오는 관절 통증에 밤새 신음했고 명절이 되면 사무치는 외로움에 소주병을 끼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끔은 길거리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취객의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어이, 젖소 부인, 돈 좀 줘봐 라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다시금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거창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그 지루하고 고단한 습관. 그 반복되는 일상이 그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100억대 자산가가 아니었지만 하루 일당 7만 원의 소중함을 아는 노동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의 무게를 알게 되었고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담긴 삶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했던 과거로의 복귀도 일확천금의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조용한, 그러나 그의 영혼을 구원할 새로운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생 놓지 않았던 단 하나의 끈, 봉사와의 재회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1평, 약 36제곱미터. 그것이 현재 한지일이라는 인간에게 허락된 우주의 크기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임대 아파트. 현관에 신발을 벗어두면 거실 겸 주방이 바로 발에 닿고 미닫이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작은 침실이 있는 구조. 과거 그가 소유했던 100억대 저택의 욕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는 이 좁은 공간에서 생애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압류 딱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칠까봐 인터폰 소리에 경기를 일으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초라하지만 안전한 그만의 요새였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그는 눈을 뜹니다. 노인의 잠은 얕고 짧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를 방해는 것은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입니다. 미국에서의 10년, 27가지의 육체 노동은 그의 관절마다 깊은 훈장을 남겼습니다. 무릎은 삐걱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켜 앉아 머리맡에 놓인 약통을 집어듭니다. 고혈압약, 진통제, 위장약, 한 줌의 알약들을 물과 함께 삼키는 것으로 그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쓴맛을 남깁니다. 내가 살기 위해 약을 먹는 것인지, 약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헷갈리는 순간입니다. 호텔 일이 없는 쉬는 날이면 정막은 더욱 무겁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TV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 상대인 하루.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이 생긴 회색 아파트 단지들 뿐이었습니다. 저 수많은 창문 너머에는 가족들이 웃고 떠들며 살아가고 있겠지. 내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아내의 잔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던 식탁. 그 평범했던 행복이 돈다발보다 더 귀한 것임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후에는 아무리 씹어도 소화되지 않는 돌멩이처럼 가슴 명치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독. 그것은 가난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자신이 말을 하는 법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라고는 기침 소리와 한숨 소리뿐. 이러다 어느 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면 아무도 모르게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방치되는 것은 아닐까. 뉴스에서 보았던 고독사라는 단어가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와 그의 목을 감았습니다. 그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사람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누가 되었든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가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은 그 지독한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사회의 일원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몇 벌 없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양복 바지를 꺼내 입고 셔츠를 다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까지 메었습니다. 누가 보면 결혼식이라도 가는 줄 알 법한 차림새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예식장이 아니라 지하철역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집게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철역 입구부터 시작해 계단을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담배꽁초, 캔, 구겨진 전단지.
사람들은 바쁘게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 차려입은 노인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에 몇몇 사람들은 의아한 눈길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나, 둘, 쓰레기가 봉투에 채워질 때마다 마음속에 찌꺼기도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봉사활동은 그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돈이 넘쳐나던 때에도 그는 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봉사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가진 자의 시혜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앞에서 쌀포대를 나르고 고아원에 거액의 성금을 전달하며 뿌듯해하던 일종의 과시 섞인 선행이었습니다. 한지일 사장이 또 1억을 기부했대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한 이벤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기부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늙고 병든 육체, 그리고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는 요양원을 찾아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자신보다 불과 몇 살 더 많은 혹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침대에 누워 그가 떠먹여주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자식들도 안 오는데 낯선 양반이 이렇게 챙겨주니.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 그 순간 한지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연결이었습니다. 100억을 벌었을 때도, 룸살롱에서 수백만 원짜리 술을 마실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내가 건넨 숟가락 하나가, 내가 잡아준 손 한 번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구나. 돈은 없어도 마음은 나눌 수 있구나. 그 초라한 요양원 병실에서 그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봉사는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호텔 일이 없는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봉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에는 지하철역 청소를 하고, 점심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돕고, 오후에는 독거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몸은 고단했습니다. 관절은 비명을 질렀고 밤이면 파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만 가던 주름살 사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봉사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가 왕년의 스타 한지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깔끔하게 옷 입고 열심히 일하는 한씨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 익명성이 그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과거의 명성에 짓눌리지 않고 현재의 가난에 주눅들지 않고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 무료 급식소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는 그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이야기,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곧 한지일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형님, 저도 왕년엔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인생 한방이더라고요. 노숙인의 푸념에 한지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밥심으로 버티는 거야. 더 먹어. 그의 말에는 뼈저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지하철역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셔츠가 등 뒤에 달라붙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폐지를 줍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였습니다. 영감님, 이거 드셔. 할머니는 꼬깃꼬깃한 주머니에서
바카스 한 병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미지근하게 식어 빠진 바카스. 아니, 괜찮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아니요, 내가 맨날 보는데 영감님이 참 고생이 많아. 좋은 일 하시는데 내가 해줄 건 없고.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그의 손에 바카스를 쥐어주고는 리어카를 끌고 멀어졌습니다. 한지일은 멍하니 바카스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건넨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 그는 병뚜껑을 따서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따끔할 정도로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을 때 마셨던 최고급 코냑보다 더 황홀한 맛이었습니다. 그는 빈 병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이게 진짜 부자지. 그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이중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호텔에서는 웨이터로, 거리에서는 청소부로.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충무로의 기억은 흑백 영화처럼 희미해졌고 대신 땀 냄새나는 현재가 총천연색으로 그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온다는 것을. 100억이 있었을 때 그의 주변에는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 뿐이었지만 빈털터리가 된 지금 그의 곁에는 바카스 한 병을 나눠주는 진정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의 호기심은 끈질겼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텔 발렛 파킹하는 할아버지, 한지일 아니야? 지하철역에서 쓰레기 줍는 노인,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SNS를 통해 목격담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멀리서 그를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호텔 로비에서 그가 짐을 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20대 여성 2명이 쭈뼛거리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영화배우 한지일 선생님 아니세요? 그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짐 가방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지일입니다. 그 대답은 그가 세상에 던지는 두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에게 나는 노동자다라고 인정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세상에게 나는 망했지만 숨지 않는다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은 깜짝 놀라며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 진짜요? 저희 엄마가 팬이셨대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녀들은 조심스럽게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조롱도 멸시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반가움과 격려. 한지일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실패했다고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는 나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나의 생존을 응원하고 있었구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방송국 작가들의 전화가 다시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추억의 스타가 아니라 재기에 성공한 혹은 처절하게 생존 중인 인간 한지일을 다루고 싶다는 요청들이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꼴을 만천해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또다시 가십거리로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패하면 끝인 줄 알아. 근데 살아보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더라.
영감님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 그래,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 100억을 날리고도 나이 칠순에 웨이터를 하면서도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연기가 아닐까. 그는 방송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11평 임대 아파트를 비추었습니다. 낡은 옷장, 1인용 전기장판, 그리고 벽에 붙은 영정 사진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나르고 주차장에서 뛰어다니는 모습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꾸며진 세트장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삶의 현장. 부끄럽지 않으세요? PD의 질문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순간이고 생활은 영원합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이 자랑스럽습니다. 남의 돈 떼먹고 도망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땀 흘려 내 밥값 하는 게 훨씬 떳떳하지 않습니까?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로 영화의 대부 100억 자산가가 저렇게 살고 있다니. 하지만 그 충격은 곧 존경과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대단하다, 진정한 어른이다, 나였으면 자살했을 텐데 존경스럽다 라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몰락한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 MF 시대를 통과해온, 그리고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의 스포트라이트가 항상 따뜻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자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일이 방송에 나와서 감성팔이를 한다. 옛날에 여자들 벗겨서 돈 번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나오냐는 악성 댓글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연락이 끊겼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꿈속에서나 그리워했던 목소리. 아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날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어느새 성인이 되어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한지일은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저 방송 봤어요. 한국에 계신 줄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나야 할까? 아니, 만날 자격이 있을까? 100억을 잃어버린 가정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빚과 병든 몸뚱이뿐인 늙은이가 아들 앞에 무슨 면목으로 설 수 있을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봐, 혹은 경멸할까봐. 하지만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장성한 아들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여의도의 한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옷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보일까? 너무 늙어 보이지는 않을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문을 열자 저만치 창가에 앉아있는 청년이 보였습니다. 훤칠한 키, 자신을 닮은 눈매,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건너뛴 재회. 그 공간에는 팽팽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지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다가와 말없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넓어진 어깨, 단단한 팔, 아들은 작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그 한마디에 한지일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도 차가운 단칸방에서도 꾹꾹 눌러 담았던 서름이 아들의 따뜻한 품속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날의 커피는 썼지만 달았습니다. 아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방송에서 아버지가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창피함보다는 존경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자주 봬요.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헤어지는 길, 아들이 쥐어준 봉투에는 용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한지일은 그 봉투를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100억을 잃고 얻은 5만 원짜리 몇 장. 그것은 그 어떤 수표보다 무거웠고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가족과의 재회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가정이 있었고 한지일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게 자기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계절이 바뀌고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지일의 무릎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무리한 노동을 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호텔 일은 그만두더라도 봉사만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호흡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는 진통제를 2알씩 삼키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쓰레기를 줍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고행을 하는 수도승처럼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한영화배우협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한지일 선배님, 협회 내에 봉사단을 꾸리려고 하는데 선배님이 위원장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동료들, 후배들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제작자가 아니라 봉사의 경험이 풍부한 리더로서 그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다시 영화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레드카펫 위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는 자리로 그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배우협회 회원들과 함께 연탄 배달 봉사 현장에 섰습니다. 유명 배우들, 무명 배우들이 뒤섞여 검은 연탄재를 얼굴에 묻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대열의 맨 앞에서 한지일은 지게를 지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배님, 힘드시죠? 제가 할게요. 새카만 후배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냐, 괜찮아. 아직 청춘이야. 그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골목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100억을 호령하던 시절에 거만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세 팔을 견뎌내고 바닥을 찍고 올라온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 않는 법일까요? 그의 삶에 찾아온 평온함 뒤로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든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생님,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진료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지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제 겨우 아들과 화해하고 웃음을 되찾았는데, 신은 그에게 또 어떤 시련을 주시려는 걸까요? 진료실을 나온 그는 병원 복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마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죽음, 늘 준비해왔다고 생각했던 그 단어가 막상 눈앞에 닥치니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의료기기들의 기계적인 비프음이 생명의 유한함을 냉정하게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지일은 진료실 앞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봅니다. 닳고 다른 바지 무릎,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더 닳아버린 연골. 100억이라는 거금을 짊어졌던 어깨보다 지금 이 늙은 육체가 짊어진 세월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정환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그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킵니다. 한정환, 그의 본명, 화려했던 예명 한지일, 뒤에 숨겨져 있던 늙고 병든 자연인 한정환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진료실 문을 엽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침묵의 시간이 1초, 2초 흐릅니다. 그 짧은 침묵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심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신경을 누르고 있고요. 이대로 계속 무리하게 육체 노동을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선고는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과로, 노화, 그리고 방치. 10년 넘게 미국에서 27가지의 막노동을 하며 혹사시켰던 몸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청구서였습니다. 의사는 당장 일을 줄이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지일의 귀에는 그 말들이 현실감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을 줄이라니. 당장 이번 달 방세는 어쩌고, 약값은.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 하는데. 진료실을 나온 그는 병원 로비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연인들, 유모차를 미는 부부, 서류 가방을 들고 뛰는 회사원. 그들의 발걸음은 생기로 넘쳤습니다. 한때 그도 저들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저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100억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돈은 잃었다가도 다시 벌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지. 건강은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죽음. 그것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지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으로 수술비를 낼 수 있을까?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누가 나를 간병해 줄까? 아들에게 연락해야 하나? 안 돼. 이제 겨우 마음을 열었는데 병수발을 시킬 수는 없어. 5만 가지 생각이 엉킨 실타래처럼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그는 경로석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노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으며
청춘을 불태우던 주인공들이었겠지. 지금은 모두 낡은 외투를 입고 지하철의 흔들림에 몸을 맡긴 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을 뿐. 한지일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깊게 패인 주름, 검버섯. 화려했던 에로 황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병들고 지친 늙은 수컷 한 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11평 좁은 방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늘 안식처라고 느꼈던 이 공간이 갑자기 관짝처럼 좁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놓인 상자를 다시 엽니다. 미리 준비해둔 수의와 영정사진. 그는 사진 속의 자신을 노려봅니다. 사진 속의 한지일은 웃고 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냐? 이렇게 몸이 망가질 때까지 미련하게 일만 하다가 갈 줄 알았냐? 그는 사진을 향해 쏘아붙입니다. 하지만 사진은 말이 없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것이 병의 증상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 물을 들이켰습니다. 살고 싶다. 불현듯 강렬한 생의 의지가 솟구쳤습니다. 100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고 아들과 한 번 더 밥을 먹고 싶고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 소소하고 하찮은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그는 고집스럽게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의사의 경고 따위는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일하다 쓰러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괜찮아, 한지일. 너는 강해. 아이 MF도 이겨냈는데 이까짓 병쯤이야.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신을 배신했습니다. 로비에서 고객의 무거운 골프 가방을 트렁크에 싣던 순간이었습니다. 찌릿 하는 통증이 허리를 관통했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골프 가방이 그의 발 위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클럽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이쿠, 괜찮으세요? 고객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동료 직원들도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한지일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몸을 들켜버렸다는 사실. 더 이상 제 몫을 해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자괴감. 그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섰습니다. 지배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오늘은 그만 들어가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배려였지만 한지일에게는 해고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는 탈의실 구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벗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유니폼은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그를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준 갑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갑옷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 한지일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이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그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있던 과자 부스러기를 던져 주었습니다. 구구구. 비둘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빚 걱정, 병 걱정 없이 날아다니니.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계시죠?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한지일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다. 밥은 먹었냐? 애써 목소리 톤을 높여보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네, 먹었어요. 참, 이번 주말에 손녀 데리고 갈게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그 단어가 그의 심장에 따뜻한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 와라.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손녀 재롱은 보고 죽어야지. 억울해서라도 지금은 못 간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의 한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또 평생을 죄스러워했던 이름. 100억을 벌었을 때 어머니에게 효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용돈이나 두둑이 드렸을 뿐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망해서 미국으로 도망쳤을 때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슴에 박힌 가장 큰 대못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선 그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살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왔어. 막내 아들 왔어. 그는 비석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많이 늙었지? 이제 엄마 보러 갈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바람이 윙윙 불어와 그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이놈아, 왜 이제 왔냐라며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절주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호텔에서 팁 받고 좋아했던 이야기, 아들을 다시 만난 이야기.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100억 다 날려먹고 빈털털이야. 사람들이 나보고 바보래. 근데 엄마, 나 지금이 더 사람같이 사는 것 같아. 옛날엔 돈 귀신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사람이야. 그렇지? 그는 울다가 웃다가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비석 옆에 자라난 잡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으로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얼어붙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좀 더 살다 갈게.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우리 손녀도 더 봐야 하고 내가 밥 퍼주는 노숙자 김씨도 챙겨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저 위에서 좀 도와줘. 나 덜 아프게 조금만 더 버티게 해줘.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생떼였습니다. 칠순의 노인이 어머니에게 부리는 마지막 투정이었습니다. 그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돌비석을 적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그는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몸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짐은 조금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육체 노동자로서의 삶은 내려놓자. 억지로 젊은 척,
건강한 척하며 버티는 것은 미련이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자. 몸이 안 되면 마음으로, 힘이 안 되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는 호텔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배인님, 저 한지일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아니, 어쩌면 일을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동시에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백수가 되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봉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도구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영화배우협회 봉사단 위원장으로서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위문 공연을 기획한 것입니다. 그는 후배 가수들을 섭외하고 직접 사회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왕년의 스타 에로배우 한지일입니다. 그가 너스레를 떨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 늙어도 인물 좋네. 그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통증도 잊혀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쓸모는 육체적인 노동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인지도, 나의 말주변, 나의 경험,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그는 이제 노동자에서 광대로, 그리고 봉사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보고 찾아온 것은 가족과 응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빚쟁이들, 그리고 그를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이 다시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생님, 방송 보니까 좋아 보이시던데 옛날에 저한테 빌려가신 돈 기억나시죠? 오래전 파산 면책으로 법적으로는 사라진 빚이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전화들이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름만 좀 빌려주시면. 그의 유명세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검은 유혹들도 손을 뻗어왔습니다. 한지일은 11평 방 안에 앉아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평생 갚아야 할 마음의 빚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법으로 털어버렸을지 몰라도 사람에게 진 빚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접니다. 한지일입니다. 그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갚을 돈은 없지만 사과는 할 수 있습니다. 욕을 하면 닭에 듣고 멱살을 잡으면 잡히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한때 100억을 가졌던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품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과거의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비난과 모욕을 견뎌야 했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을 때마다, 만남을 가질 때마다 그의 영혼은 조금씩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한 정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였습니다. 한지일 선생님께. 저는 선생님의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이 11평 방에서 사시는 모습을 보고 삶의 희망을 얻은 죄수입니다.
편지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감옥에서 자살을 생각했을 때 TV에 나온 한지일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는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도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저 같은 놈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부디 오래오래 살아주십시오. 한지일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내가 만든 에로 영화는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했을 뿐이지만 내가 보여준 실패한 인생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했구나. 아이러니였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절에는 얻지 못했던 존경을 가장 비참한 순간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펜을 들어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파왔지만 꾹꾹 눌러 썼습니다. 형제님, 저도 삽니다. 늙고 병들고 돈 한 푼 없지만 저도 삽니다. 그러니 형제님도 살아주십시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한지일은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봄이 왔지만 한지일의 11평 임대 아파트에는 여전히 겨울의 냉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트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소미불을 어깨에 두른 채 창가에 앉아 들어오는 볕을 쬐는 것으로 난방을 대신했습니다. 통장 장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호텔 일을 그만두고 나니 매달 들어오던 고정 수입이 끊긴 탓입니다. 기초생활 수급비와 노령연금, 그리고 가끔 들어오는 후원금 몇 푼이 그가 쥔 전부였습니다. 100억을 주무르던 손안에 이제는 몇십만 원의 동전만이 짤랑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덜 먹으면 되고 추우면 껴입으면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지난 20년의 세월이 그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은 그의 궁핍한 틈을 노리고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인터넷 방송의 PD라고 소개한 남자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들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선생님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담고 싶습니다. 출연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겠습니다. 한 번 출연에 200만 원 어떠십니까? 200만 원. 지금의 한지일에게는 가뭄의 단비, 아니 생명수와도 같은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밀린 공과금을 내고 손녀에게 예쁜 옷 한 벌 사줄 수 있고 병원비 걱정 없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PD의 제안은 뒤이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시면 재미없고요. 예전에 젖소 부인 제작하실 때 에피소드 좀 자극적으로 풀어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젊은 여자 게스트랑 약간의 상황극 뭐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조회수가 대박 날 겁니다. 선생님도 다시 이슈가 되셔야 재기하시죠. 수화기를 든 한지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들은 그를 원로 영화인이 아니라 철진한 에로배우 혹은 돈 몇 푼에 망가지는 노인네로 소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난 포르노. 그들은 한지일의 가난과 과거를 팔아 조회수 장사를 하려는 하이에나들이었습니다. 200만 원. 눈 딱 감고 1시간만 바보짓을 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 예전의 한지일이라면, 아니 미국에서 당장 빵 한 조각이 급했던 시절의 한지일이라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일단 살고 봐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호텔 로비에서 수천 번 고개를 숙였지만 그것은 노동의 대가였지 영혼을 파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한지일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비록 돈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살지만 내 추억과 내 인생을 싸구려 안주거리로 팔 생각은 없소. 나는 배우여. 그리고 제작자였소. 내 영화가 야했을지는 몰라도 내 인생까지 천박하게 살지는 않으려 노력 중이오.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오. 전화를 끊고 그는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잘했다. 한지일. 200만 원에 내 마지막 자존심을 팔지 않았다. 그는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빈속에 찬물이 들어가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3장. 오늘 저녁은 라면 대신 김치죽을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은 삶. 그것이 그가 지키고 싶은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빈털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100억은 사라졌지만 5만 원에 담긴 진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는 이제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통해 삶의 유한함을 인정했고 남은 생을 덤덤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계절이 흘러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내게 그 많은 돈을 주셔서 교만을 알게 하셨고 그 돈을 다 가져가셔서 겸손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바닥까지 떨어뜨리셔서 땅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고 병을 주셔서 생명의 유한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 참으로 파란만장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나는 치열하게 살았고 뜨겁게 사랑했고 정직하게 늙었습니다. 이제 언제 저를 부르셔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다만 아직 힘이 남아있는 동안은 이 땅의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지일은 다시 작업복을 입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납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눈 쌓인 거리로 나섭니다. 쓱쓱 빗자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그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위해 길을 내어주는 삶. 100억을 잃고 비로소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저 멀리 눈길을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는 듯합니다.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된다. 인생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한지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자신의 생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강인한 들꽃처럼 말입니다.